깔고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전 그제야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제 손에 들려있던 걸레를 빼앗아 대신 바닥을 훔치시고 앞치마를 빼앗아 대신 요리하시던 게 다 속셈이 있던 거였죠. 결국 전 시어머니에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애가 졌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너무 소홀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유, 됐어. 임신하면 다 그렇지 뭐.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하며 대인배인 척 하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 몰래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두 사람이 없을 땐 종처럼 부리다가 두 사람이 돌아오면 소파에 앉혀두고 쉬게 하는 시기였죠.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제가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걸로만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고된 집안일과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기적처럼 찾아왔던 우리 아이는 결국 태어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선 자주 있는 일이라고 유산 후에도 다시 아이를 갖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위로해줬지만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꿈꾸던 완벽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죠. 전 아버지 없이 엄마와 남동생 셋이서 살 때도 늘 외롭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엄마 때문에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죠. 결혼해 나만의 가정을 꾸리면 온전한 내 집, 내 가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내 가족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 집 역시 저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유산한 뒤로 남편과 제 사이는 한층 냉랭해졌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 문제로 사이가 삐걱거렸는데 불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죠. 손주를 기대하셨던 시부모님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이혼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창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시아버지나 남편 손님일까 싶어 받았는데 글쎄 저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어릴 때 몇 번 뵀던 외삼촌이었어요. 간단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난 뒤 외삼촌은 향림이가 널 정말 많이 보고 싶어해. 한 번만 만나러 와주면 안 되겠니? 하고 물었어요. 향림이란 다름 아닌 우리 엄마였죠. 전 오랜만에 듣는 엄마 이름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도 모르게 제가 왜요? 하고 날카롭게 되묻고 말았어요. 그러자 외삼촌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글쎄, 향림이 위안 말기다. 길어봐야 한 달이야.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그래도 죽기 전에 네 엄마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삼촌? 우리 엄마가 죽는다뇨. 말 그대로다. 너 이렇게 엄마 보내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려와, 알았지? 외삼촌은 엄마가 입원한 병원 주소를 알려준 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전화하는 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라고 물었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조차 없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고요. 남편은 두 발 안고 같이 가자면서 회사에 휴가를 내더군요. 그동안 밉고 미웠던 남편이지만 엄마 일에 그렇게 나서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위안 말기라는 외삼촌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다 죽어가는 엄마를 간신히 볼 수 있었죠. 그동안 어찌나 많이 늙으셨는지 그 정정하시던 분이 해골처럼 바싹 말라 뼈밖에 없더군요. 엄마는 뭐라고 제대로 말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을 꽉 붙잡고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실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지난 몇십 년간 쌓여있던 엄마에 대한 앙금이 사르륵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엉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는 죄송하다고 이 못날 딸을 용서하라고 빌었죠. 엄마는 그런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친척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였어요. 제 남편 또래쯤 되어 보이는 멀끔한 남자가 제게 볼 일이 있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길 씨 변호사입니다. 박상길 씨가 누군데요? 아, 모르셨군요. 이향림 씨. 그러니까 영선 씨 어머님이 재혼하신 분입니다. 네? 뭐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가 제가 떠난 뒤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던가 봐요. 해운 사업을 크게 하던 부자였는데 천의 고아에 자식도 하나 없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던지라 그 재산이 전부 다 저한테 상속된다는 거였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그래서 그 재산이 대체 얼만데요? 하고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글쎄요. 현금, 토지, 건물 다 합치면 대략 50억 원쯤 될 겁니다. 하더군요. 50억이라니. 제가 뼈 빠지게 일해도 생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아직 엄마가 죽은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변호사와 대화를 주도했죠. 내심 남편이 의지가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발벗고 나서주는 남자니까 과거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남편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사표를 냈어요. 갑자기 무슨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면서 말이죠. 놀란 제가 우리가 사업을 무슨 돈으로 해? 당신 모아둔 돈도 한 푼도 없잖아. 물었더니 남편은 우리가 돈이 왜 없어? 이제 곧 50억이 굴러 들어올 텐데 그 돈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거래? 변호사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 아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 아직 내 것인지 실감도 안 나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벌써부터 쓸 궁리를 한다는 게요.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전에 없이 살가워진 시부모님도 문제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언제 그렇게 저를 괴롭혔나는 듯이 제가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아이고 됐어. 애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하려고 해. 내가 다 할 테니 넌 쉬렴. 하면서 말리셨죠. 뿐만 아니라 아가,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사부인 그렇게 되시고 많이 그리울 텐데 그러게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그럼 나도 자주 찾아뵙고 사부인하고 친하게 지냈을걸. 하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제 손을 쓰다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실체를 다 알았기 때문일까요? 한번 닫힌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뀐 게 제가 상속받게 된 유산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죠. 빚이라면 질색하던 분이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선 명품 백을 사고 모피 코트를 사고 하는 꼴만 봐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상하게 자꾸만 몸이 무겁고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만 다 토해내게 되더라고요. 결국 참다 병원으로 향했죠. 가볍게 소화제나 처방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의사 선생님이 여기선 안 될 것 같다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지만 결국 그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천서를 가지고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위는 물론이고 그 근처 장기에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다고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암은 가족력이 크다지만 엄마와 똑같은 병으로 이렇게 죽을 날을 받게 될 줄이야. 지난날에 남동생과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걸 이렇게 돌려받는 건가 싶었어요.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왔던 남편을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울었죠. 의사 선생님은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꾸준히 항암 치료도 해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얼마 못 살고 죽을 목숨이라는데 그런 걸 해서 뭐 하나 싶었죠. 전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우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거르고 그대로 죽은 듯이 잠들었죠. 그날 밤 꿈에 엄마와 남동생이 나왔어요. 엄마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하필 아픈 걸 다 했니? 하면서 우셨고요. 남동생도 바보같이 너까지 아프고 그러냐? 하면서 툴툴거렸죠. 그래도 둘 다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꿈에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엄마 그리고 남동생과 좀 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전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전 남편도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방 쪽 불이 켜져 있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였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확실해? 정말 위안말게 맞아? 하고 묻는 순간 직감적으로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조심스럽게 소파 너머로 몸을 감추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훔쳐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래 오늘 의사 만나서 얘기 다 들었다니까 반년도 못 살 거래 하고 말하자 시어머니의 두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안 그래도 그년이 돈 좀 생겼다고 모가지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꼴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후얌이라니. 자식도 없겠다. 그럼 그 50억은 다 너한테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겠지? 자세한 건 변호사 통해서 좀 알아봐야겠어. 어쨌든 걔 죽기 전까진 그냥 잘해줘. 불쌍하잖아. 그 큰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데. 그래 알겠어. 50억을 주고 죽는다는데 똥강아지가 와도 잘해주지. 무슨 정신으로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굳어있는데 잠시 후 남편도 돌아와 제 옆에 눕더군요. 그리고는 코까지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는데 정말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짐승 같기만 했습니다. 그 50억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 목숨값인데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쓰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암 환자라는 걸 밝히고 제가 원하는 바를 얘기했죠.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갈 테니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다음날 변호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반백수가 된 남편까지 깜짝 놀라서 변호사를 맞이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변호사를 거실 소파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어요.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변호사님이 여긴 왜? 유산 상속과 관련된 건 남편이 저랑 얘기하자니까요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당사자분이 이렇게 계신데 그럴 수는 없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영선씨 전화로 이미 다 얘기한 거지만 재산은 다 처분하고 보육원과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암병동센터에 기부하신다는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닌데 전부 사회에 환원할게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아니 지금 얘가 뭐라는 거니?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야? 미쳤어? 하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왜요? 제 돈을 어떻게 쓰든 제 맘이죠.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그 돈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하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거칠게 제 어깨를 잡아채면서 나는 남아있는 나는 생각도 안 해? 난 당신만 믿고 회사까지 때려치고 빚까지 내서 사업 준비 중인데 그건 어떡하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 또한 그래 얘. 그렇게 큰 돈은 어떻게 쓸지 남편하고 그리고 집안 어른들하고 상의해야지. 하고 말을 보태셨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러니까 누가 멋대로 회사 그만두고 내 돈으로 사업할 생각 하래?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실 때는 언제고. 돈 생겼다니까 태도가 확 달라지세요? 요 몇 달 사들이신 명품 백이랑 모피 코트 다 빚내서 사신 거죠. 전 한 푼도 갚아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 못 박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저희를 지켜보다가 그럼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군요.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서 조만간 한 번 더 뵙겠습니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편은 잠깐만요. 저랑도 얘기를 좀 하자니까요. 저희의 남편이에요. 하면서 그런 변호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큼의 정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전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더는 남편과 한 입을 덮고 자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만 봐도 소름이 확 끼쳤죠. 처음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제가 급기야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내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속이 시원할 줄 알았더니 허무하고 씁쓸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아마 병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탓이었겠죠. 이혼 후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홀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물려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전 제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만큼 빼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모든 병원비를 댔죠. 사실 살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저조차 포기한 제 목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도와준 변호사였어요. 그분은 제 유산 상속과 사회 환원뿐 아니라 전 남편과의 이혼 문제까지 마치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줬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면회를 와서 제 얼굴을 보고 갔어요. 뭔가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었어요. 기껏 와서는 밥은 먹었냐, 오늘은 어떻게 지냈냐, 뭐 먹고 싶거나 보고 싶은 건 없냐 같은 소소한 질문들만 하다가 갔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읽던 만화책이 보고 싶다고 하자 다음날 바로 그 책을 사서 와주기도 했었죠. 저를 돌봐주던 간병인 아주머니는 그 변호사님 사모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 전 부인하고 이혼하고 지금 혼자라면서요. 하고 놀릴 정도였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멀쩡한 여자 다 놔두고 죽어가는 암 환자를 왜 만나려고 하겠어요. 하고 부정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참 우습죠? 죽을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 말기암 환자가 사랑을 꿈꾼다는 게. 하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준 그 남자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그분은 작은 반지를 사들고 와서 제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자꾸만 당신에게 눈길이 갔어요.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제 마음이 주체가 안 되더군요. 곁에서 항상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고 싶습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제 마음을 그냥 알아만 줘도 좋을 것 같아서 말해요. 하고 너무나 로맨틱한 고백을 해줬습니다. 전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운 좋게 이 병원을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서 나가게 된다면 그때 대답해주겠다고 했죠. 그 뒤로 그분은 더욱 적극적으로 제 곁에서 보호자를 자처하며 저를 보살펴줬습니다. 그분의 지극한 사랑 덕분일까요? 병세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제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죠. 결국 저는 반년 뒤 호스피스 병동을 나와 일반 암병동으로 옮겼고요. 그로부터 1년 뒤엔 제 두 발로 건강하게 병원을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 옆을 지켜주던 그분은 그럼 이제 내 고백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겠네요? 하고 물었더랬죠. 전 쑥스러운 마음에 그냥 말없이 웃기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고요. 얼마 안가 부부의 연을 맞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재혼을 바라던 시부모님도 저를 너무 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엄마도 없이 그동안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았냐면서 앞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고 했죠. 그 말에 감동받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걸로 아직도 시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놀리세요. 남편과 같이 산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 사이 남편과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하나 낳아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냈답니다. 거기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조만간 함께 들어오겠다는데 내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봤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죠. 때때로 전 남편과 시가 식구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전 남편이 사장님에게 사정사정해서 다시 복직했다고 해요. 벌어놓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빚만 억대라 월급 대부분을 차압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빚을 갚으려고 그 나이에 파출부일까지 시작했다는데 안타깝기보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한 걸 욕심내면 기다리는 건 결국 파멸뿐인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